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국 경제지 차이신과 시장조사 업체 마킷은 중국의 9월 제조업 PMI 속보치가 전월 대비 0.3포인트 하락한 47.0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는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9월 제조업 PMI는 시장의 예상치인 47.5도 하회했습니다. 제조업 PMI는 이로써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3개월 연속 경기 판단 기준선인 50을 밑돌았습니다. 미국의 9월 제조업 활동이 전월과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제공업체 마킷은 9월 미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예비치가 전월과 같은 53.0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3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시장조사업체 마킷은 유로존 9월 제조업 PMI 잠정치가 52.0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월 기록인 52.3을 소폭 밑돌았지만 블룸버그 전문가 예상치에는 부합했습니다. 이로써 유로존 제조업 PMI는 2013년 7월 이후 26개월 연속으로 기준선을 상회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지난 9월 18일로 끝난 주간의 미국 원유 재고가 193만 배럴 줄어든 4억 5,397만 배럴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 조사치 10만 배럴 감소를 상회한 것입니다. 현물 인도 지점인 오클라호마 커싱 지역의 원유 재고는 46만 2천 배럴 줄어든 5,400만 배럴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증시와이드 박진영입니다. 자,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미국발 리스크가 조금 주춤하나 싶더니 다시금 중국의 경기 우려감이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제 중국의 9월 차이신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부진한 성적을 냈었는데요. 이에 중국 증시와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미국 증시까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밤에 글로벌 마감 상황 어떻게 마감되었는지 먼저 뉴욕 증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했지만요. 큰 폭의 하락률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0.3%, S&P 500 지수는 0.2%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08% 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날 하락을 유도한 것은요. 중국의 제조업 PMI가 저조했던 것에 더해서 미국의 제조업 PMI도 예상외로 부진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제조업 PMI는요. 전월과 같은 수준으로 2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 중국과 미국의 경기 우려감이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시장은 간밤에 좋은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요. 영국은 1.6% 올랐고요. 독일은 0.4%, 프랑스는 0.1%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유럽 증시는 미국과는 달리 제조업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또 한편 그동안 리콜 사태로 급락했던 폭스바겐도 어제는 조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유가 마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 어제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었는데요. WTI 가격은 배럴당 4% 하락하면서 45달러를 하회했고요. 브렌트유는 2.7% 내리면서 47.7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어제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이 원유 재고가 조금 감소했다라고 발표하면서 초반에는 유가가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요. 이내 휘발유 재고가 조금 늘어났다라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유가 하락세에 보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어제 나흘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상해종합지수 2.2% 하락하면서 3,115포인트 기록을 했는데요. 이는 제조업 지표가 6년 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또 악화됐던 영향입니다. 증시는요, 이 제조업 지표가 발표되는 순간부터 급격하게 하락을 했는데요. 중국의 제조업 PMI는 예상치보다도 못했고 전월보다도 못한 47.0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로써 중국의 제조업 PMI는 7개월 연속 위축세를 보여갔습니다. 자, 한편 월요일부터 휴장했던 일본은 어제까지 휴장이었고요. 오늘 오랜만에 재개장에 들어갑니다. 자, 이어서 국내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네요.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모두 2% 가까이 동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코스피는요 1.9% 가까이 하락하면서 1944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역시 1.9% 넘게 하락하면서 680선에 겨우 턱걸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환율 같은 경우도 12원이나 오르면서 1190원대로 치솟았는데요. 이런 중국 경기 불안감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는 또 외국인이 5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또한 다시금 높아지는 변동성에 공포지수도 급격하게 놀랐던 조금 어제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이 지표로 나타나면서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휘청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없이 대외적인 악재만 있는 시장입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와 전망 경제학자 교수에게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요,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겸 건국대 특임교수 오정근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중국의 9월 차이신 제조업 지표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참 아쉬웠는데요. 예상치인 47.5에 못 미쳤을 뿐더러 전월치인 47.3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어제 발표된 이 지표 자세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제조업이 계속 지금 현재 안 좋은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중국에는 제조업 가동률이 60%밖에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공장 중에 약 40%가 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정도로 이제 그동안에 10%의 고도 성장을 해오면서 투자해왔던 부분들이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수출이 안 되면서 과잉 투자가 되니까 이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신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업 PMI 지수가 47.0까지 이제 하락하면서 중국 경제의 과잉 투자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게 되면서 아시아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의 주가가 지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문제가 사실상 워낙 제조업 가동률이 낮고 과잉 투자가 문제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중국의 제조업 부진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해결되긴 좀 어려운 문제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부진한 지표가 나오면서요, 중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는요, 그런데 올해 4분기부터는 그래도 중국 경제가 조금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만 보면 좀 다행스러운 일인가 싶지만요, 또 갈수록 성장률 자체는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제시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당장의 중국 경제 불확실성은 4분기부터는 줄어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4분기에 조금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동안에 워낙 중국 정부가 추진해오던 여러 가지 경기 부양 대책이 조금이나마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전망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골드만삭스도 금년의 성장률을 6.8% 전망을 하고 매년 0.3%포인트씩 줄어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6.8%는 이제 국제통화기금도 금년에 6.8% 전망을 했고 내년에는 6.3%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이제 금년 상반기가 7%이기 때문에 금년에 6.8이 되려면 하반기는 6.5가 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내년에 6.3이라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들면은 5%대 진입 가능성도 예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는 현재
과잉 투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기에는 실업 증가에 따른 경제사회적 문제가 크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고 계속 그 부양책이나 아니면 위안화 평가 절하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구조조정 없이 이런 그 부양책에만 의존할 경우에는 2017년 말이나 18년 되면은 5%를 추락하는 경착륙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4분기에 그나마 소폭이 개선되는 것이지 일단 갈수록 계속적으로 성장률 자체는 줄어들 것이라는 점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흥국 쪽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스탠더드 & 푸어스가 브라질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하향했는데요. 그것을 시작으로 이 신흥국의 신용 등급이 줄줄이 낮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신흥국에서 외국 자본 유출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려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이 전체적인 신흥국 경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이제 신흥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중국 경제가 이렇게 되면서 과거 이제 30년간 10% 성장하다가 지금 6, 7%, 심지어는 5%까지 내다보는 상황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원자재를 많이 수출했던 국가들, 예컨대 중남미 국가라든지 혹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러시아 같은 그런 나라들,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공산품을 많이 수출했던 주로 동아시아 국가들, 한국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혹은 대만,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다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대중 수출 의존도와 대중 자원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에서 외환 보유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신용 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둔화되면서 중국의 원자재 등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 그중에서도 외환 보유액이 좀 적은 국가들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정리까지 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신흥국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요, 화폐 가치에 대한 역시 좀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링기트화 그리고 인도네시아 루피화까지도 고점에 조금 다가섰다라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이게 외환 위기가 다가온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단행된다면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현재 그 통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는 국가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 자원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 예컨대 브라질 특히 남아공, 러시아는 현재 금년 초 대비해서 각각 마이너스 31%, 터키는 23%, 남아공은 14%, 러시아도 13% 절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대중 공산품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주로 동아시아 국가들인데, 말레이시아는 링기트화는 연초 대비 23% 절하가 되었고요. 인도네시아 루피아도 연초 대비 17%,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각각 주로 중남미 국가들과 러시아, 남아공, 그 다음에, 동아시아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급속히 절하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더욱더 큰 폭으로 이제 절하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외환 보유액이 부족한 이제 이게 절하가 가속화된다는 얘기는 그 나라에 투자했을 때 환차손이 커지기 때문에 자금을 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자금을 빼가기 때문에 외환 보유액이 넉넉지 않은 국가들은 외환 위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신흥국 국가 중에서도 특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환 보유액이 넉넉하지 않은 국가들의 외환 위기 가능성까지 열어두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경제도요,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의 대표 업종이죠. 조선과 건설, 기계와 화학 업종 등의 수익률이 금융위기 때보다도 나빠졌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의 성장성이 둔화할 경우에는 한국 경제 전체가 조금 침체될 수도 있는 만큼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지금 큰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도에 났는데 2009년 이후에 대기업의 매출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작년부터는 대기업 매출액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한국은행 자료인데 한국은행 이제 기업경영부 자료인데 금년 1, 4분기에는 마이너스 5.5%,
2, 4분기에는 마이너스 5.7%로 매출액이 줄어들고요. 또 더구나 매출액이 줄어드는데 원화까지 강세가 되었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되어서 특히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는 8.2% 영업이익률을 보이던 것이 지금은 마이너스 1.6%고 그 외 건설, 화학, 철강 모든 부분에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지금 이제 유가가 급락해서 좀 반사 이익을 본 정유업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부분에서 영업이익률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보다 더 나빠지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위기 때보다 더 나쁘다, 이런 모습을 그야말로 한국은행의 가장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이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면서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조업 지표와 신흥국에 대한 이야기까지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토빅연구위원 겸 건국대 특임교수 오정근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의 남자, 목요일 리포트의 김찬민입니다. 또 한 주가 빨리 지나갔습니다. 최근 시장이 상당히 좀 급락 현상을 또 보이다 보니까 이 투자자분들이 좀 위축되어 있을 부분인데요. 어차피 박스권에서의 등락 구간이고 기조 자체는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참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목요일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많은 업황들 다뤄냈습니다. 장기적인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일전에 수요 리포트 시간이었죠. 그때는 전기차,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업황을 좀 분석해야 되는데 LG화학을 필두로 해서 코디에스나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도 전일 시장의 강세를 좀 보였던 모습을 우리가 참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정권업 업황 분석과 함께 관심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제약, 바이오, 화학, 화장품 관련주에서 많으신 분들이 이제 투자 손실을 보고 계실 겁니다. 또한 정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연회를 통하거나 또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정권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아직까지도 손실 구간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은 정권 업황에 대한 분석 그리고 과연 모멘텀이 들어올 수 있을 부분인지 이와 같은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압축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권업 업황 분석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오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매력 구간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두 가지를 좀 바꿔놓고 보면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은 구간인데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뒤로 빼놓으면 상당히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신경을 썼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밸류에이션적인 매력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가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밸류에이션적인 그 측면에서 저평가 구간에 진입이 되었다는 부분인데요. 저평가 요인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금융 불안이 가중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위안화 평가 절하, 중국 시장의 요동치는 등락 현상 속에서 4월 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정권주들이 업황이 상당히 좋지 않게 오히려 밀려버렸던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미국의 금리 인상의 지연 등 불확실성 자체가 여전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10월보다는 12월 달 정도의 금리 인상의 여부, 이 부분들 쪽으로 좀 무게가 현재 쏠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자, 거래대금이 11조 원 규모에서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이 8조 원대까지 많이 정체되면서 좀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다. 거래대금이 활성화되어야만이 결국
정권사들의 가장 주수입원인 브로커리지 수익 자체가 늘어나면서 정권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8조 원대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는 부분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파란색 부분은 정권업의 주가 순자산 비율이죠. PBR이 1배 이하니까 상당히 청산 가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평가 구간에 진입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자금 추이인데요. 그래도 일단 8조 원대의 거래대금 자체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면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진다면 다시 한번 거래대금이 12조, 13조 이상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우리가 여전히 충분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켜봐야 될 것이다. 자, 8월달까지인데요. 일단 거래대금이 그래도 8조 원대까지 현재 더 이하로 밀려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초저금리 시대에서 현재 자금이, 부동자금이 오고 갈 데가 없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 자체는 고객 애탁금과 신용융자잔고인데요. 신용융자잔고 자체가 8월달 시장이 급락함과 더불어서 좀 많이 밀렸다가 다시금 이제 반등의 기대를 좀 우리가 해볼 그런 필요성이 있는 그런 모습 같고요. 고객 애탁금 자체도 다시 한번 조금씩 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코스피 및 코스닥의 거래대금 추이인데요. 물론 코스피 시장 자체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대금 자체가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시장에 비해서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 좀 꺾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불안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활성화된 그런 매매에 투입하지 못하고 또 오히려 손실이 난 종목들에 대해서 그냥 안고 가고 있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지표상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겠고요. 또 코스닥 시장의 회전율 자체는 뭐 전 세계적으로 알아줄 정도인데 코스닥 시장의 회전율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제 기조 자체가 밀려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만큼 이제 코스닥 시장 자체도 일정 부분의 좋은 종목군들을 제외하고는 예전처럼 변동성이 30%까지 확대가 되어졌지만 급격하게 회전이 돌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정권업에 관련해서 약간의 부담스러운 주가 상승에 부담에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권업 업황의 터닝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좀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국내 신용잔고의 저점 수준이 충분히 도달을 했다라는 측면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용잔고가 2015년 고점 대비 한 3.8%까지 신용잔고가 증가가 되었다가 지금 8월 말 기준 정도는 3% 이하, 2.9%까지 감소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신용융자잔고에도 8조 700억 원 정도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이제 6조 4천억 원 정도 수준까지 이제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저금리 시장의 저금리 기조에서 신용 자체도 결국은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을 이자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금리 자체가 낮다는 부분 자체는 언제든지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신용융자 잔고의 증가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역대 과거의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거의 3% 이정 정도까지 밀려 내려왔다는 것은 신용융자 잔고가 많이 감소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지수의 하락과 더불어서 신용잔고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면서 지수의 하락을 더 압박했던 요인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초저금리 고액탁금의 증가율, 신용잔고가 낮아져서 추가 하락에 대한 위험 자체는 많이 감소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각 정권사의 2분기 당기순이익은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훨씬 좋았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뭐 다소 2분기 대비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아니겠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래도 2007년도 2분기 1조 2,800억 원 이후에 올해 2분기 정권사들의 당기순이익은 상당히 많이 급증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용거래융자 잔고에 대한 흐름인데요. 9월 11일 정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신용융자 잔고의 추이가 6조 원대, 6조 4천억 원 정도 수준까지 많이 밀려 내렸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융자 잔고가 더 줄지 않는다는 그런 모습은 주가 지수의 상승과 함께 다시 한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 자체는 고객 애탁금의 추이인데요. 2024조까지, 그죠? 올 7월 달에 정점을 찍을 때 24조까지 늘어났던 고객 애탁금이 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다가 다시 한번 22조 원대까지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부동자금이 정시에 언제쯤 가담을 할까라고 일단 넣어놓고 지켜보고 있다는 측면 자체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정권 업황과 관련해서 하나의 이슈가 레버리지 비율 자체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상당히 이제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규제. 따라서 이제 총 자산이 자기 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했을 때는 당국에서 금융당국에서 영업 정지라든지 또한 임원의 어떤 뭐 규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업 정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게 규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2017년부터 1100% 레버리지 비율 자체가 이하로 떨어져 있지 않으면 이와 같은 제재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는 우리가 미래에셋 정권이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물론 대우 정권의 인수의 자금도 필요하겠지만 이와 같은 그 레버리지 비율 자체를 낮추기 위한 하나의 미리 사전의 포석적인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대형 정권사 대비 중소형 정권사의 자본 확충 필요성 자체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중소형 정권사들은 미래에셋 정권처럼 정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 이 부분들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권들 중에서도 우리가 대형 정권들 쪽으로 일단 압축을 해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자, 밑에 이제 파란색 부분은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가 ISA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부터 정권업이 그동안 은행 쪽으로 치중되어 있던 PB와 관련된 부분, 그죠? 프라이빗 뱅킹 이와 같은 부분들은 정권사 쪽으로도 충분히 옮겨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우리가 향후에 놓고 본다면 정권사들에 대한 업황 자체에 대한 기대치는 가져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뒤에 좀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임계치 1100% 정도까지 늘어나 있는 정권사들 보면 거의 대체적으로 중소형 정권사들 쪽으로 많이 몰려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가만히 유심히 놓고 보면은 언제든지 레버리지 비율 때문에 중소형 정권사가 대형 정권사로 도약하기 위하고 또 종합자산 대행사로 올라서기 위해서라도 자본의 확충이 필요할 수 있는 시점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 우리 미래에셋 정권이 먼저 선두로 치고 나가버렸던 그런 모습이고요. 물론 메리츠 종금 정권 자체도 이미 정자가 완료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주요 정권사의 자기 자본의 규모가 되겠는데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요건이 3조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조 원 현재 미달되어 있는 정권사들이 많이 있고요. 왼쪽에 있는 NH라든지 대우라든지 삼성 또는 한국투자정권이라든지 또 현대증권 같은 이와 같은 대형 메이저 정권사들 같은 경우는 이미 3조 원 정도의 자기 자본 요건 자체를 갖추고 있다는 부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권업 터닝 반전을 위한 모멘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2015년 세법 개정안이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 주요한 내용 중에 이제 두 가지, 많은 부분이 있겠죠. 두 가지 정도 압축을 해본다면,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종합소득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자산관리 시장에서 정권사는 더욱더 기회 자체가 은행에 비해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한 비과세 해외 주식 준영의 펀드를 도입해서 역시 해외 주식의 60% 이상을 투자했을 경우에도 충분히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물론 10년 비과세인데 중도에 해지했을 때는 조금 리스크를 볼 수 있겠죠. 또한 관리적인 리스크, 즉 어느 정도의 그 중도 해지 시 전반적인 그 수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가 아직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좀 제약적인 조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역시 파란색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고액 자산가를 확보한 대형 정권사가 상당한 수혜를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2017년도부터. 또한 이제 은행과 공동적으로 통합 마케팅을 통한 정권업을 영위하고 있는 정권 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우리가 한번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그러다가 예전처럼 정권주의 하면 물론 중소형 정권들이 탄력 있게 많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먼저. 하지만 메이저 정권사들의 어떤 대장주격인 메이저 정권사들의 흐름 자체가 상승 반전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결국 정권업대의 전반적인 업황의 상승 기조는 한풀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 따라서 이제는 예전과 달리 메이저 정권사들이 먼저 필두적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난 이후에 중소형 정권사들이 뒤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정권업도 변모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 한번 여러분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는 우리가 흔히 펀드에 가입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건접성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은행들입니다. 은행에 가서 우리가 펀드를 들기도 하고 또한 이제 보험을 넣으면서 보험사의 펀드를 가입하기도 했던 그런 모습인데요. 전체적인 비율로 놓고 봤을 때 역시 정권업이 전반적으로 2015년도부터 은행업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다. 즉 추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정권업도 이젠 다양한 상품들을 출시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펀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부분을 놓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개인 주식형 펀드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은행 쪽에 충분히 더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같은데요. 이 부분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 이후 ISA 계좌가 이제 도입이 되고 비과세 활성화가 되어지는 그런 순간부터는 이제 정권사들의 비율 자체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종합 포인트입니다. 3분기 정권사 영업이익은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 자체는 우리가 신문지상의 언론을 통해서도 충분히 들어봤던 모습이고요. 하지만 이제 불확실성 자체 해소 시 분명히 턴어라운드가 되어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권업도 우리가 지금쯤은 조금씩 관심을 서서히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 또한 많이 빠졌던 것만큼 호재도 없다라고 내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과도한 저평가 구간에 이미 진입이 되었었고요. 따라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의 시점. 물론 시장 자체가 오늘도 변동성 있게 움직여진다면 정권업이 바로 움직여지지는 못하겠지만 정권주들도 우리가 손실을 보신 분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도하기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볼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주 요지는 그렇습니다. 중대형 정권사 위주의 포트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중소형 정권주들도 물론 상선을 탈 수 있겠지만 대형 정권사 위주의 포트를 좀 구성해서 정권주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쪽으로 좀 무게감을 더 실어갈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이제 그림인데요. 오늘 별표 3개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모기 리포트를 하면서 꼭 별표 3개에 관련된 종목을 드렸는데요. 정권주, 그만큼 기다림의 시간은 필요하다. 하지만 충분한 저평가 구간에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별표 3개는 현재 시점에서는 없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별표 2개 종목은 있습니다. NH투자증권 같은 경우가 역시 상당한 브로커리 수익부터 시작해서 종합증권사로 필두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어뜸이 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NH투자증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물론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고액의 자산가들을 많이 갖고 있죠. 또 부유층의 고객을 기반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삼성증권도 여러분들이 별표 2개를 쳐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별표 1개 종목은 이제 메리츠 종금증권인데요. 정자도 완료를 했고 현재 종합증권사로 발돋움을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메리츠 종금증권 같은 경우도 별표 1개는 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인터넷 은행과 더불어서 상당히 컨소시엄을 맺어서 같이 가겠다, 다음 카카오와 함께 가겠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올랐다가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많이 밀리기도 했던 그런 모습인데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의 구간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한국금융지주죠. 물론 어닝 상당한 파워를 만들면서 상당한 상반기 실적을 거둬냈던 종목이 바로 한국금융지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중소형 정권사 가운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탁 브로커리지 수익이 아직은 정권사들이 IB 부문을 강화해 가고 있지만 브로커리지 수익 자체를 배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키움증권은 그나마 별표 하나를 쳐드리면서 키움증권 충분히 키움증권도 지금 현재 브로커리지 수익 대비 IB 부분 자체를 강화해 가고 있기 때문에 키움증권도 별표 1개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관심주는 없습니다. 모두 다 중기적 관점에서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목요일 리포트 정권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무료 공개 방송은 없는데요. 내일 이제 장중 공개 방송을 또 시작합니다. 8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인터넷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만나뵐 텐데요. 향후 하반기의 주도 업종, 그리고 주도주,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민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리포트 시간 여기서 마감하고요. 다음 주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국내 시황의 대가와 함께 국내 시장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SK 영업부 PIB 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는 세계가 각국이 제조업 PMI 지표를 기반으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중국의 9월 제조업 PMI가 일단 부진하게 나오면서 중국 시장 그리고 우리 시장까지 조금 빠졌었고요. 미국도 미국 제조업 PMI가 부진하면서 소폭 빠졌는데 유럽은 조금 상승했었네요.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 리뷰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참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추석 한가위, 다음 주로 다가오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 중에 하나죠. 이 추석 한가위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 한가위 즈음 되면은 참 모든 것이 풍성해진다는 수확의 계절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것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시장도 그랬으면 오직이나 좋겠습니다만 주식시장은 여전히 찬바람이 쌩쌩 부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최악의 상황이 기회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 개인 투자가들이 그 최악의 상황에서 기회를 잡기란 그렇게 넉넉하지만은 않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목요일, 내일 금요일장이면 다음 주부터는 추석 연휴입니다. 다음 주 그 대체 휴일까지 올해부터 형성이 됐죠.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도 휴일이고요. 그러면 9월의 마지막 장인 9월 30일, 그죠? 수요일장 하루만 열리면서 9월이 마감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과 내일장이 실질적인 마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를 포함해 전 세계 시장이 다소 불안한 모습으로 마감이 돼서 투자자들 오늘장 바라보는 그 느낌이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은 좀 큰 시각에서 한번 접근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장에서 악재만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악재는 무엇이며 그러면 호재는 없느냐? 그럼 호재는 무엇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죠. 먼저 여러분 악재부터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고 악재부터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직매장은 전 세계 시장을 이끌 만한 과거에는 일부 선진국 시장은 열심히 상승하면서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소형 시장 이머징 마켓 시장은 약세를 보인 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어떤 이머징 마켓 시장의 악재는 그 나라만의 그 문제였죠. 선진국 시장은 전혀 상관없이 상승 내리를 펼치는 그런 모습을 비일비재하게 오늘은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승의 모멘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을 이끌고 갈 만한 세력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액이죠. 거기에는 그렇죠. 매수의 주체도 없고 향후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역시 가세하면서 뚜렷한 이슈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런 악재만 있고 호재성 재료는 없느냐? 아닙니다. 자, 지금 가만히 보세요. 지금은 악재성 재료보다는 호재성 재료가 장에 더 민감하게 반응되는 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장을 이끌 만한, 상승으로 이끌 만한 재료도 없지만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서 여기서 더 이상 악재가 나올 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악재가 나왔다 하더라도 장의 하락폭은 크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반증이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을 포함한 유럽 그리고 동남아 시장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미국 시장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오늘 새벽에 끝난 조금 전에죠. 조금 전 새벽 6시에 끝난 미국 시장의 모습 어떻습니까? 다우존스 공업지수 0.3% 하락했고요. 나스닥 시장 0.08% 하락했다고 볼 수 없죠. 물론 다우와 나스닥 시장이 오전장 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어요. 그러다가 오후장 들어서 되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자, 그 이유는 우리 박 앵커께서도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 PMI 지수, 제조업 지수죠. 경기를 가름할 수 있는 가름자죠. 이 9월 PMI 지수가 미국은 53을 나타냈어요. 제조업 지수가. 물론 50 이상은 경기 확장 국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침체는 볼 수는 없지만 최근 2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전장의 상승을 마감하고 오후장에 하락 반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하락폭이 어때요? 0.3% 우리가 충분히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공업지수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네. 여러분 화면에 다우존스 공업지수의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예. 물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5일 이동평균선이 깨지고 20일 이동평균선이 깨지고 그래서 이거 더 침체해서 직전 저점마저도 깨지는 것이 아니냐.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이요. 전혀 그렇죠. 우리가 참조하지 않을 만한 가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술적 분석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21 이동평균선이 중요하죠.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21 이동평균선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21 이동평균선마저 붕괴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지금 장은 상승장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인내할 수 있는. 더구나 거래량도 미국도 마찬가지 거래량 크게 감소한 가운데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미 상승에 대한 지금 시기가 상승장이라는 것을 이미 그렇죠. 전략을 짜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유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유럽 증시는요 상승을 했죠. 모처럼 만에 상승을 했어요. 오늘 새벽에 끝난 유럽 증시 마시고 어제 그제와 그저께 모습을 보면 이틀 만에 유럽 증시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다가 한 이슈가 됐던 폭스바겐, 그렇죠? 비틀이라고 하죠, 여러분 특히 나이 드신 분보다는 젊으신 친구들, 젊으신 분들이 아주 선호하는 세계적인 자동차가 비틀, 이 폭스바겐이라고 합니다. 이 폭스바겐의 주가가 이틀 만에 37%가 급락했죠. 시가총액이 무려 32조가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날아갔다는 거지, 이틀 만에. 배기가스 문제가 있다 하는 이 폭스바겐 스캔들로 인해서 그 여파에 따른 반등을 보이면서 폭스바겐이 5% 이상 급등했죠.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와 그리고 여행주가 상승을 이끌면서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독일 증시도 0.4%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영국이 크게 상승, 프랑스도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국은 1.6% 크게 상승했죠. 독일은 프랑스는 0.1% 강보합으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자, 유럽 증시도 이것은 그렇다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상승 시작 아니죠. 이틀 연속 급락했다는 자율적인 반등의 모습입니다. 자, 중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중국 증시도 어제장에서 다시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죠. 중국 증시도 2%가 넘는 상해종합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2.19%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상해종합지수의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횡보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상해종합지수가 장 초반에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주다가 오후장 들어서 역시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역시 중국도 9월 PMI 지수가 47, 6년 만에 최저치죠. 전문가 50 이하로 붕괴된 것은 물론이며 전문가들이 예상치보다도 낮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임에 따라 상해종합지수도 오후장 들어서도 하락폭이 깊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상해종합지수 차트 한번 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인내할 수 있을 만한 지난 8월 말 저점을 찍은 이후 여전히 횡보 국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의 장은 상승하기가 어렵다 뿐이지 이것을 가지고 하락 반전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에는 그렇죠? 아직도 그렇죠? 그렇게 너무 극단적일 필요는 없는. 그래서 말해서 이미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제가 지난주 이 시간 목요일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올라가는 건 한번 매도해서 현금화해라. 추석 연휴 그렇지 않아도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대부분의 시장은 조정을 받기 마련입니다. 왜?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죠. 주식시장은요 가장 안 좋은 악재가 뭐냐면 불안감입니다. 변동성입니다. 주식시장은요 그냥 우리가 예상한 대로 안정적인 것을 요구하지 그렇죠? 호재든 악재든 변동성이 큰 것은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최근과 같은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서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탈고부자의 매도 심리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이미 언급해드렸습니다. 그 일환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단 만약에 오늘장에서도 어제와 같은 급락을 보이면 어떡할까요? 이것은 잠시 후 내가 투자 전략 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과 유럽 그리고 동남아 시장의 모습을 본다면 조정은 받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예상했던 그런 조정이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먼저 어제 글로벌 증시 전체적인 자세한 리뷰 들어봤습니다. 일단 요즘 시장이 상승 모멘텀이 없다고 하더라도 뚜렷한 악재도 없는 상황이다라는 분석까지 해주셨는데요.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음 주가 추석인데 이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어제까지 조금 중국에 영향받아 주춤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순매도도 좀 큰 폭으로 나타났던 것 같은데요. 어제 시장 먼저 좀 전체적인 리뷰부터 들어볼까요? 네, 자 국내 시장 먼저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피 200 일봉 차트의 모습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은 그냥 그대로의 차트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은요 현미경으로 보는 것보다 관광 렌즈로 보라고 합니다. 넓게, 크게. 그것이 옳은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국내 코스피장 일봉 차트의 모습. 자, 여러분도 보고 계시죠? 한번 보시면은 어때요? 네,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그죠? 뭔가 좀 때가 되는 듯한, 무르익은 듯한
지금의 모습을 보면요. 이것을 거시고 이게 이제 하락의 시작이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이미 하락은 바닥은 찍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국내 시장도 3중 바닥형의 모습이거든요.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물론 고점이 높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국내 시장은 밑에 아래 그렇죠? 보시면은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어떤 상승의 모멘텀만 있으면 그러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을 타기가 어렵다 뿐이지 누군가가 방울만 달아준다면 지속적으로 울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추석 연휴가 지나면 이제 9월이 지나죠. 그럼 10월 초 중순 되면은 어떤 윤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제가 말씀드린 윤곽은 상승의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겠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전일장에서 국내 종합지수가 37포인트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2000포인트를 돌파 기대감이 높았던 지난주 금요일 있죠. 9월 18일 날 1996.47포인트 찍은 이후 2000포인트를 한번 타치해 주겠거니 했는데 그렇죠? 그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1940포인트 때까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주식 증시 어제장에서도 크게 하락하는 해외 증시 외부 악재, 내부 악재 이럴탈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상황, 연휴를 앞둔 시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하락폭이 다소 깊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죠?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어떤 박스권 틀에 갇혀져 있는 상승할 때는 현금화할 필요 있겠지만 하락할 때는 매도할 필요 없다는 말씀드렸고 만약에 이틀 연속 급락을 보인다 이것은 오히려 단기 매수권에 들어온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께서도 조정에 대한 대처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무서운 것은요. 넉넉히 뒤통수 맞는 것이 무서운 것이지 예측한 예고된 조정, 예고된 악재는 악재로서의 가치는 그만큼 희석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장의 모습 국내 시장 여러분들이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급락은 보이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어제의 급락이 오늘 장에 또 저점 매수를 유입시키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박스권 움직임이 보이는 시장이지만 아주 부정적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말씀까지 주셨는데요. 이어서 오늘 시장 투자 전략도 알아봐야겠죠? 네, 투자 전략 단순합니다. 3법 기억하시죠? 네, 쉬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투자자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습니다. 오늘 것은 그 3법의 투자 전략, 쉬는 것을 투자 전략으로 삼으시면 되겠고 오늘이 목요일장이라면 내일이 또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락할 때 매수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떠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저한테도 문의 전화가 왔었거든요. 좋습니다. 만약에 어제 하락 여파를 오늘 아침 시초가 하락 출발한다면 그렇죠? 시초가 이하에서는 매수 전략이 가능하겠죠. 근데 보세요. 오늘 매수하고 내일이 상승할 것 같으면 오늘 좀 오후장에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할 필요 있겠죠? 근데 오늘이 목요일, 내일이 금요일입니다. 오늘 올라가면 내일 또 빠져요. 그렇다고 본다면 서두를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어제 급락했던 주식 오늘도 아침 시초가 개파라서 급락한다.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죠? 철저하게 최저로 낮춰서 분할해서 매수한다는 이런 전략으로 임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또한 단기 매매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둔다면 토보 투자분들께서는 오늘 내 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오늘과 내일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고향으로 달려가시겠죠? 고향 부모님들, 친척분들, 형제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면서 여유롭게 대처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식 투자 매일 쳐다보면 절대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주변에 주식 투자에 성공하신 분 계실 겁니다. 그분 장기 시작하는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장을 매일 저희들은 직업이니까 여러분에게 가이드해드리고 저는 이것이 일이니까 매일 분석하지만요. 투자하시는 것은 그렇게 매일 쳐다볼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개인 투자분들이 펀드 넣다가 실패하고 나서 직접 투자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직접 투자하시니까 수익이 더 안 나더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펀드는요. 적립식이든 거치식이든 넣어놓고서 이렇게 부동산 투자하는 식으로 이게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죠. 특히 적립식 같은 경우는 매달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넣다 보니까 그렇죠. 펀드식으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십니다. 이것은 크게 하루하루 시세에 연연할 필요 없죠.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염두에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투자 전략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어제 급락했기 때문에 특히 오늘 하락 시에 매도할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에 상승을 보인다면 그렇죠. 절대 추격 매수는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현금 비중이 전혀 없으신 분이라면 상승 시 일부 이익 실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제 하락 여파 그리고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만약에 하락을 보인다면 분할 매수 전략도 가능하다. 그럼 어떤 종목을 공략할 것이냐? 이것은 낙폭 과대된 것이 편안할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대형주가 편안하냐 중소형주가 편안하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와는 다르게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삼성전자요. 이거 대주주 물량과 우리사주 물량, 펀드 물량을 제외하면 유통 물량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소형주가 똑같이 움직이면.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어떤 종목이나 패턴이 아니라 낮고 과대된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 매매 전략은 충분히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지금의 시장 상황은 연속적인 상승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히 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때까지 그리고 주도주가 결정될 때까지는 좀 더 기다리시는 이런 여유로운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직 주춤 한 장 조금 더 여유 가지고 조금 더 쉬어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S 센터 이재강 이사와 함께 시장 이야기와 전략까지 도움 말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네, 지금 예상 체결 지수를 보니까요. 코스피는 살짝 하락 출발을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강보합 움직임을 조금 예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간이죠. 오늘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박스권 시장 흐름을 보일 거라는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양시장 모두 2% 가까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 와중에 또 매도 사인 주셔서 같이 팔았던 NHN엔터 같은 경우 매도 타이밍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 하락세가 나왔었죠. 오늘은 또 시장이 어떤 전략으로 대처하는 게 좋을지 전략까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말씀드렸던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한 그런 조정세 나왔던 그런 모습이었죠. 중국의 PMI 지수의 하락적인 부분들, 일단 중국 중심을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번에 이제 3,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인 상승과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의 움직임들, 일단 우리 증시의 박스권에 들어가는 과정을 미리 이제 중국 증시가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지속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박스권이라는 것이 이제 박스 안에 갇혀있다라고 해서 이제 박스권인데, 결국에는 이 박스권을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 상승 파동이 재차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좀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의 상승과 하락은 너무나 당연한 부분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제 우리 증시도 일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좀 정확하게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2,000포인트에서의 포트 조정,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고, 그 이후에 조정적인 그런 부분들. 자, 결국 이제 글로벌 증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 유럽 증시는 상승하는 모습, 다우지수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상황인데, 일단 현재 구간 아주 지수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와 있다라고 좀 봐야겠습니다. 일단 1930포인트 1차적인 지지 라인으로서 이 21선이 단기적으로 지금 무너지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추가적인 하락이 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1930선 지지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 결국 이제 이탈하게 된다면 또다시 전저점까지 테스트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중요한 것은 매번 그렇지만 추석 전에 이제 우리 주식시장이 좋아진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뭐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번에 1930선 라인 지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키를 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매수를 조금 해주나 그런 싶었지만은 지속적인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세로 인해서 이탈이 지속적으로 좀 나아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의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 섹터들에 대한 전차 군단의 역할이 현재 구간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수 저점에 대한 어떤 그런 1930선에 대한 유지 확인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5일 한 번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한 방에 5일선까지 이탈되는 움직임들. 자, 결국 이제 전반적인 종목들이 하락세가 나아짐으로 인해서 5일선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들. 자, 그만큼 현재 지지라인이 유리벽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이
2차, 3차적인 랠리적인 그런 상승이 아닌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다라고 상황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코스닥 시장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반드시 21선이 되겠죠. 670포인트는 지지를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결국 이제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그러니까 추석 연휴 이후의 상황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10월 금리 인상론에 대해서 나와주는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지속적인 외국인들의 이탈적인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수가 첫 번째, 두 번째가 종목이다라는 점 반드시 인지하시고 대응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금리 인상.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좀 드렸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12월 달에 금리 인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이라는 국가가 명분을 상당히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그런 국가인데 일단 어제 발표한 미국의 PMI 지수라든지 경기 지표들 그리고 엊그저께 나와준 중국 제조업 PMI 지수도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 과연 10월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이번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 현재 바닥권을 기고 있는 중국 시장 정말 초토화될 수 있는 그런 정치 상황이고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미국의 경기 11월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소비 시즌으로 시작되는 12월의 크리스마스 때까지 경기 회복 상승의 클라이막스로 끌려놓고 그것을 경기 지표로서 명분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정치적인 상황의 시나리오로 만들고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속 말씀드렸던 것이 현재 시장에서는 코에 물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의 시장. 결국 이제 제가 봤을 적에는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이제는 두 번째 시장에 본격적인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결국 이제 불확실성 해소와 중국발 경기 부양책이 이제는 미국의 양적 완화 이후에 중국으로 이어지는 부분들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나리오에 맞게 박스권의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지는 부분들 예상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이번에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현재 NH센터 매도한 이후에 현재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재료를 겸비한 종목, 일단 매집에 들어갈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포트 재정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박스권 시장에서는 아예 그날 샀다가 그날 파는 빠른 트레이딩이 아니라면 단기성 매매 잘못하셨다가는 정말 그런 매매 10번 하시면 계좌 깡통 나옵니다. 오늘 시장 빠지고 내일 오르고 이런 시장 반복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단기성에 승부 보지 마시고 재료가 살아있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여유있게 매집의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현명한 어떤 그런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에스터 파마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반등권으로 수폭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왔는데 어제 6% 정도 급락한 그런 모습들, 전반적인 종목들 오늘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점, 반등권에 좀 들어왔을 때 정당 후약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전략. 일단 그런 예상이 좀 되는 만큼 자, 오늘도 내일도 신규 종목보다는 일단 보유하신 종목들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생각하셔서 전략과 전술 잘 짜시면서 조금 더 약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스타트업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코스피 1930선 지지 여부 지켜보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득국 멘토와 함께 현명한 시장 대처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